오빠 많이 아프시죠? 밖이 너무 추워서 그래요. 그녀의 손이 제 어깨를 천천히 쓰다듬어 내려올 때 저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60평생 앞만 보고 고속도로 위를 달려온 제 몸이 처음 본 여자의 손길 한 번에 비겁할 정도로 맥없이 무너지더군요. 저기 수련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볼품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당황해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수십 년 화물차 운전으로 찌든 피로가 납덩이처럼 제 몸을 짓눌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마음이 그 포근함을 차마 거부하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찜질해 드리는 거예요. 오빠 몸이 돌덩이처럼 뭉쳤네요. 얼마나 고단하게 사신 거예요? 희미한 조명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56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고왔습니다. 수수한 듯 하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홀리는 그 깊고 쓸쓸한 눈빛.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게 제 어깨와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호가 아니라는 걸요. 평생 타인처럼 살아온 아내에게선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내 존재를 통째로 위로받는 듯한 기적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영덕 외곽의 낡은 민박집.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위험하고도 따뜻한 온기. 저는 과연 이 손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쪽 하늘을 향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깃들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호. 올해로 64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평생 수산물 트럭 운전대를 잡으며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린 평범한 늙은이죠.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겁니다. 유난히 한방눈이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겨울 저녁이었죠. 강릉항 근처에서 짐을 내리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웬 낯선 사내 하나가 제 차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겁니다. 기사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당장 영덕까지 가야 하는데 눈 때문에 차편이 도저히 없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사내는 온몸에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당장이라도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은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눈보라 치는 밤에 그것도 내일 아침 일찍 강릉에서 또 경매 물건을 실어야 하는 제 입장에서 영덕까지 가는 장거리 운행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빙판길 고속도로는 제 나이에 여간 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손님, 제가 내일 새벽에 또 일이 있어서요. 다른 차를 좀 알아보시는 게. 제 거절이 끝나기도 전에 사내는 지갑을 열더니 빳빳한 신사임당 5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기사님, 제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렇습니다. 영덕 강구항 근처까지만 가주시면 이거 드리고 도착해서 30만 원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왕복 기름값을 빼고도 남는 장사였습니다. 평소 수입의 몇 배는 좋게 되는 돈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도 돈이지만 집에 일찍 들어가 봤자 반겨줄 사람 하나 없는 현실이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집에 가봤자 아내는 눈도 안 마주치고 드라마만 볼 것이고 각방 쓴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썰렁한 침대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죠. 차라리 눈 오는 날 밤바다 구경이나 하며 돈이라도 벌어오자. 저는 결국 그 사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영덕으로 향했습니다. 눈발은 갈수록 굵어지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묘한 해방감마저 들더군요. 영덕으로 가는 내내 사내는 옆자리에서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돈 문제인지 집안 문제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절박한 대화 소리가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와 섞여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 마침내 영덕 외곽의 한산한 도로에 그를 내려주었습니다. 사내는 약속대로 두둑한 수고비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차 안, 적막한 눈소리는 아까보다 더 거세게 차 지붕을 뚫을 듯 때려댔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강릉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한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하더니 노안이 온 제 눈으로는 도저히 고속도로를 탈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빗길보다 무서운 게 빙판길 안개라더니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이 나이에 제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들겠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에라이, 오늘은 여기서 신세를 져야겠다. 저는 핸들을 돌려 가장 가까운 불빛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영덕 시내까지 나가기엔 너무 지쳤고 그저 몸 릴 곳 하나면 충분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낡고 녹슨 간판의 동의 민박이었습니다. 가물거리는 네온사인 불빛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꺾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낡은 민박집의 문턱을 넘는 순간 제 64년 평생 가장 뜨겁고도 시린 하룻밤이 시작되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한 여인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습니다. 그저 돈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나선 길이었는데 하늘이 제 발길을 아예 묶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영덕 외곽의 그 한산한 길가에 손님을 내려주고 차를 돌리려는데 이건 뭐 눈이 오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얀 모래더미를 퍼붓는 것 같았습니다.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돌려봐도 앞유리에 쏟아지는 눈폭탄 때문에 전방 1m 앞도 분간이 안 됐어요. 게다가 안개는 왜 그렇게 지독하게 끼는지 라이트를 상향등으로 켜도 하얀 벽을 마주보고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바다로 처박히기라도 하면 번 돈보다 목숨값이 먼저 나가겠어. 핸들을 잡은 제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64. 이제는 순발력도 예전 같지 않고 눈도 침침한 나이 아닙니까? 억지로 강릉까지 가보려 했지만 차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바람까지 불어대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군요. 저는 결국 국도변 옆으로 차를 아주 천천히 몰았습니다. 어디 희미한 불빛이라도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짙은 안개 너머로 붉은색 네온사인이 깜빡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동해 민박. 간판의 동자는 아예 불이 꺼져서 그냥 해 민박처럼 보였고 그마저도 지직거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요즘 세상에 펜션도 아니고 웬 낡은 민박집인가 싶었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길바닥에서 얼어 죽지 않으려면 그곳이 유일한 구원줄 같았습니다. 차를 겨우 세우고 문을 여니 칼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더군요. 젖은 눈을 헤치며 민박집 현관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계십니까? 아이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데 방 하나 있습니까?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건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장판 냄새였습니다. 카운터라고 해봤자 사람 하나 겨우 앉을 만한 구멍이 뚫린 나무 벽이었는데 거기 앉아있던 주인 남자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더군요. 방 있어요. 하룻밤 3만 원입니다. 선불이고요. 저는 지갑에서 젖은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주인은 낡은 장부 옆에 놓인 플라스틱 열쇠꾸러미 하나를 제 쪽으로
툭툭 밀어주더군요. 2층 맨 끝방 201호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건 기대도 안 했지만 나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밤의 정막 속에 울려 퍼지는데 왠지 모르게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침침했고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은 수명이 다했는지 깜빡거릴 때마다 기분 나쁜 전기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시간이 30년 전쯤에 멈춰버린 공간에 들어온 기분이었죠. 201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상대로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벽지, 구석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TV, 그리고 세탁한 지 한참은 된 것 같은 눅눅한 이불이 깔린 요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일단 젖은 겉옷을 벗어 벽걸이에 대충 걸어두었습니다. 양말까지 다 젖어서 발가락이 퉁퉁 불어 있었죠.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대충 얼굴을 씻고 나오는데 창밖에서 들려오는 눈보라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싸 마이너스 하고 쏟아지는 그 소리가 마치 세상으로부터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침대도 없는 딱딱한 바닥에 눕자니 60 넘은 삭신이 여기저기 쑤셔왔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강릉집에 있는 아내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화라도 한 통 해줘야 하나 싶다가도 어차피 눈 오는데 왜 안 오냐는 타박이나 거기서 자든 말든 알아서 해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천장의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요란해졌고 민박집의 낡은 창문은 바람에 흔들리며 덜컹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이 낯선 영덕의 외곽, 이름 모를 민박집 방구석에 홀로 누워있는 제 처지가 참으로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생 참 덧없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면 편할 줄 알았는데 남은 건 낡은 트럭 한 대랑 이쑤시는 허리뿐이구나. 그런 생각에 잠겨 눈을 감으려는데 갑자기 복도 끝에서부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벅 소리를 내며 다가오던 발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딱 멈추더군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허름한 민박집은 가끔 취객들이 방을 잘못 찾기도 하고 험한 사람들이 드나들기도 하니까요. 긴장해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문 밖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마치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사람 있습니다. 그러자 문 너머에서 아주 부드럽고 어딘지 모르게 서글픔이 배어있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 놀라셨죠?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한 숭늉 좀 내어드리라고 해서요. 실례해도 될까요? 그 목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적막하고 추운 방 안에 누군가 온기를 들고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가슴 한구석이 미묘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인생을 뒤흔들 그 여인의 그림자가 복도의 희미한 불빛 사이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참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1호 그 낡아 빠진 문이 열리고 그녀가 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64년 평생 처음 느껴보는 기이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명 민박집 복도는 퀴퀴하고 어두컴컴했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어디선가 은은한 달빛이라도 스며든 것처럼 방 안 분위기가 확 바뀌더군요. 그녀는 양손으로 낡은 쟁반을 정성스럽게 받쳐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죠. 실례하겠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을 건네며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제 코끝을 스치는 건 밖에서 무더운 눈 냄새도 민박집의 곰팡이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연하게 풍기는 분 내음과 구수한 숭늉 향기였어요. 그 향기가 어찌나 포근하던지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어있던 제 어깨가 저도 모르게 스르륵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손님, 밖이 많이 춥지요? 주인 아주머니가 오늘 같은 날은 이런 따뜻한 거라도 마셔야 속이 안 상한다고 꼭 갖다 드리라네요. 그녀는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실루엣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한 56쯤 되었을까요? 눈가에 잡힌 주름조차 마치 정성껏 그려넣은 수묵화처럼 우아해 보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꾸민 건 아니었지만 수수한 블라우스 차림에 정갈하게 묶어 올린 머리 모양이 참으로 단정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입가는 살짝 웃고 있는데 그 깊은 눈동자만큼은 어딘지 모르게 깊은 사연을 품은 듯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 같은 뜨내기 손님을 단번에 무장해제시키는 아주 묘한 힘이 있었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걸 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헛기침 섞인 채로 떨려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눈보라치는 야밤에 그것도 이런 허름한 민박집에서 생면부지 남자가 있는 방에 숭늉을 들고 들어오겠습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말로만 듣던 그런 서비스인가 싶으면서도 그녀의 단아한 태도를 보면 그런 불결한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도리어 부끄러워지더군요. 그녀는 제 당황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생긋 웃으며 사발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기사님들은 다들 오빠 소리 듣는 거 좋아하시던데. 그 농담 섞인 오빠 소리에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60 넘은 늙은이한테 오빠라니요. 아이고 무슨. 그냥 김씨라고 부르시던가 기사라고 부르세요. 제가 손사래를 치자 그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창밖의 눈보라 소리를 뚫고 제 가슴속 빈 공간을 간지럽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숭늉, 제가 방금 가마솥 누른밥으로 끓인 거예요. 구수해서 감기 기운 뚝 떨어질 겁니다. 자, 식기 전에 얼른 한 모금 하세요. 저는 홀린 듯이 사발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데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시큰해지더군요. 강릉집에서 아내와 살면서도 이런 대접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따뜻한 것 좀 마셔라 하는 말 한마디가 그리워 밖으로만 돌던 세월이었는데 길 가다 우연히 들른 이 낯선 방에서 이름 모를 여인에게 이런 배려를 받다니요. 그녀는 제 앞에 조신하게 앉아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길이 참으로 따뜻하면서도 집요해서 저는 숭늉을 마시는 내내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몰라 애를 먹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 물음에 그녀는 자기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수련이에요. 이 민박집 일 좀 도와주면서 지내고 있어요. 수련? 이름처럼 참 단아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그 묘한 분위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고 쓸쓸한 눈망울은 도저히 평범한 일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모를 신비로움에 저는 점점 그녀가 궁금해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낡은 방 안은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숭늉 마시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괜히 방 안을 둘러보다가 이대로 있다가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서둘러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 예. 수련 씨, 숭늉 잘 마셨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셔도.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좁은 방 안에서 몸을 뒤틀다 보니 바닥에 놓인 쟁반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당황해서 발을 떼는 순간 제 중심이 휘청하며 무너졌습니다. 아, 그 소리가 입 밖으로 터져 나오기도 전에 제 몸은 낡은 문턱 쪽으로 사정없이 쏠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각본 없는 드라마라더니 그 말이 딱 맞습디다. 그 수련 씨라는 여자의 묘한 눈빛에 홀려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제 그만 가보셔도 된다고 서둘러 일어서려던 게 화근이었어요. 마음은 급한데 몸은 낡은 화물 트럭처럼 삐걱거렸죠. 좁은 방 안에서 몸을 확 돌리는데 그만 제 발끝이 높디 높은 문턱에 턱하니 걸리고 만 겁니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제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가 싶더니 화당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그때 왼쪽 발목에서 우두둑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방안을 울렸어요. 순간 눈앞이 노랗게 변하면서 숨이 턱 막히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64년 평생 큰 사고 한 번 없이 운전대 잡던 저인데 이 낯선 타지 민박집 방구석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고꾸라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이고 오빠, 괜찮으세요? 수련 씨가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통증 때문에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발목을 감싸 쥔 채 뒹굴고 있는 저를 보며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곁에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면 더 다쳐요. 어디 봐요, 여기에요? 그녀의 손이 제 발목에 닿았습니다. 아까 숭늉을 건네주던 그 고운 손이었는데 지금은 제법 힘이 실린 능숙한 손길이었습니다. 양말을 조심스럽게 벗겨내는데 발목이 벌써 벌겋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더군요. 저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맨발을 내놓고 있다는 민망함에 몸을 빼려 했습니다. 아, 저기. 수련 씨, 괜찮습니다. 제가 금방 일어날게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긴요. 뼈라도 상했으면 어쩌려고요? 오빠, 제 말 들으세요.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단호해졌습니다. 평소 집에서 아내한테는 들어본 적 없는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강단 있는 꾸지람이었죠. 그녀는 서둘러 방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하얀 수건에 싼 얼음 주머니와 압박 붕대를 챙겨 들어왔습니다. 이런 허름한 민박집에 얼음이 어디 있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주방 냉동고를 다 뒤져서 가져왔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제 다리를 자기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차가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차가운 얼음팩이 뜨겁게 달아오른 발목에 닿는 순간 치익 소리가 날 것 같은 청량함과 함께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수련 씨는 제 곁에 앉아 하염없이 그 얼음 주머니를 고쳐대며 찜질을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밖에 눈보라 소리는 여전한데 방 안은 묘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제 발목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단순한 간호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험한 길만 달리며 굳은 살 박인 제 못생긴 발을 그녀는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아프시죠? 조금만 더 있으면 붓기 가라앉을 거예요. 오늘 밤은 제가 옆에서 계속 봐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에서 제 발목을 정성껏 주무르는 그녀의 옆 얼굴을 보는데 문득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아프다고 해도 병원이나 가보지 그래요라며 TV 채널만 돌리던 아내의 뒷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남보다 못한 남편 대접받으며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여자의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일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통증이 가시자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제 마음속 응어리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수련 씨는 제 한숨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어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무슨 힘든 일이 그렇게 많으세요? 라고 묻는 것만 같았죠. 저는 찜질팩을 갈아주려 일어나는 그녀의 손을 저도 모르게 살짝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뗐습니다. 이 낯선 곳, 폭설 속에 갇힌 이 방에서라면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지요. 평생을 같이 산 아내한테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오늘 처음 본 이 여자 앞에서는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니 말입니다. 수련 씨가 제 발목에 정성껏 얼음팩을 대주며 제 표정을 살피는데 그 따뜻한 눈길을 마주하고 있자니 가슴속 깊은 곳에 쟁여두었던 묵은 먼지들이 한꺼번에 들썩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수련 씨, 내가 참 한심해 보이죠? 이 나이 먹고 타지에 와서 길바닥에 나앉지도 못하고 발목이나 삐끗해서 여자 손에 발을 맡기고 있으니 제 씁쓸한 말투에 수련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도 생기는 법이죠. 마음 쓰지 마세요. 그 마음 쓰지 마라는 한마디가 어찌나 제 가슴을 후벼 파던지 저는 창밖의 눈보라 소리를 배경 삼아 제 속을 다 개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나 말이요. 강릉집에서는 귀신처럼 삽니다. 자식들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인생 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하고는 밥상머리에서 마주 앉는 것도 어색해졌습니다. 한 집구석에 사는데도 각자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밥도 그래요. 아내는 제가 밖에서 뭘 먹고 다니는지 허리는 안 아픈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알아서 챙겨 먹거나 남은 반찬에 물 말아 먹는 게 일상입니다. 저는 수련 씨의 무릎 위에 놓인 제 발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각방 쓴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엔 제가 밤늦게 트럭 몰고 들어오니까 잠 깨우기 미안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게 벽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안방 문 앞에 서면 남의 집 문 앞에 선 것처럼 가슴이 답답합니다. 말 한마디 붙이려고 해도 아내의 차가운 눈빛을 보면 입이 딱 붙어버려요. 30년 넘게 고속도로 위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며 자식들 먹여 살리고 집 한 채 마련했건만 정작 그 집 안에서 나는 아무도 찾지 않는 섬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60을 넘기며 남자가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밖에서 험한 꼴 당하고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집안의 정막이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는 그 거실에 앉아 있을 때의 비참함은 말로 다 못합니다. 수련 씨는 모를 거예요. 내가 오늘 영덕까지 내려온 것도 사실은 그 정막이 무서워서 도망치듯 나온 길이었소. 손님이 고액을 준다니까 덥석 물었지만 속으로는 오늘 밤은 그 숨막히는 집구석에 안 들어가도 되겠구나 싶어 내심 좋아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나니 나를 걱정해서 이렇게 차가운 얼음팩을 갈아주는 건 아내가 아니라 오늘 처음 본 수련 씨네요. 이게 제 인생의 성적표인가 봅니다. 제 고백이 끝날 때쯤 방 안은 잠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의 눈보라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낡은 민박집 방 안은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죠. 수련 씨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한동안 제 발목을 천천히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아까보다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 슬쩍 얼굴을 보니 앞불싸 그녀의 눈가에 이미 맑은 이슬이 맺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황해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소리를 해서 수련 씨 마음을 무겁게 했나 보네. 미안합니다. 하지만 수련 씨는 제 손을 가만히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맺혀있던 눈물 한 방울을 툭 떨어뜨리며 그동안 숨겨왔던 본인의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쓸쓸한 처지를 다 듣고 난 수련 씨가 고개를 떨구는데 그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팔자가 세상에서 제일 기구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오고 있었더군요. 오빠는 집이라도 있고 돌아갈 가족이라도 있죠. 저는요. 돌아갈 곳도 저를 기다려줄 사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제 발목에 대고 있던 얼음 주머니를 고쳐쥐며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입을 뗐습니다. 수련 씨는 원래 대구에서 제법 큰 식당을 운영하던 당찬 여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었던 남편이 문제였죠. 남편이라는 작자가 밖으로만 돌더니 결국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사기꾼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집이며 식당이며 전 재산을 담보로 잡히고 야반도주를 해버렸답니다. 그날 아침을 잊지 못해요. 빨간 딱지가 온 집안에 붙고 평생 일궈온 식당 문에 쇠사슬이 채워지는데 세상이 노랗다 못해 새카맣게 변하더라고요. 남편은 연락 두절이고 빚쟁이들은 날마다 들이닥쳐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결국 자식들도 그 풍파를 못 견디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엄마가 미워서, 아빠가 원망스러워서 제 전화를 아예 차단해버리더라고요. 그녀는 젖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10년 세월 동안 수련 씨는 이름도 모르는 전국의 식당 주방을 전전하며 설거지통에 손이 짓무르도록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연고도 없는 영덕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건 그저 바다 끝으로 오면 세상의 모진 소리들이 안 들릴까 싶어서였다고요. 이곳 민박집에서 방 청소를 하고 손님들 뒷수습을 하며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빠, 저 이 예쁜 옷도 사실은 시장 구석에서 주워온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웃으며 따뜻한 숭늉 드세요 하지만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서 재만 남았어요. 밤마다 이 낡은 방구석에 누워있으면 창밖의 눈보라 소리가 꼭 빚쟁이들 고함 소리처럼 들려서 잠을 못 자요.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귀한 아내였고 토끼 같은 자식들의 엄마였는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밑바닥으로 처박혔는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제 손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아니, 뜨겁다 못해 제 심장을 지지는 것 같았어요. 56. 아직은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고 예쁜 것만 보고 싶을 나이에 그녀는 낯선 남자들의 발이나 주무르며 인색한 월급에 매여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오늘 오빠가 이 문턱에서 넘어졌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기뻤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누군가를 간호하며 내 온기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저 참 나쁜 여자죠? 그녀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련하던지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채
이 허름한 민박집을 도피처 삼아 살아온 그녀의 세월이 제 구비구비 고속도로 인생과 너무나 닮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달려왔지만 결국 외로움이라는 종착역에서 만난 가련한 영혼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울먹이는 수련 씨를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쓸쓸한 노년은 그녀의 찢겨진 삶에 비하면 배부른 투정 같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발목을 잡고 있던 그녀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창밖의 눈보라는 이제 민박집 건물을 통째로 삼킬 듯이 포효하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슬픈 고백으로 꽉 차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정막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보라 소리가 우리 두 사람의 비밀을 세상으로부터 꼭꼭 숨겨주는 든든한 울타리처럼 느껴졌죠. 여러분, 낡은 민박집 천장을 때리는 눈보라 소리가 꼭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수련 씨의 기구한 삶을 다 듣고 나니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소란스러운 바람 소리가 오히려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를 가려주는 안식처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제 발목을 감싸 쥐고 있던 그녀의 손을 가만히 덮어 잡았습니다. 제 손은 평생 무거운 수산물 상자를 나르고 트럭 핸들을 돌리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이었고 그녀의 손은 설거지물에 불고 모진 일에 치여 보드라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거칠 대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손이 맞닿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한 무언가가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수련 씨, 우리가 참 닮았네요. 사는 모습은 달랐어도 가슴 속에 구멍 하나씩 뻥 뚫어놓고 사는 건 똑같구려. 제 말에 수련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동자에 제 초라한 모습이 비치더군요. 그녀는 제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제 거친 손등에 갈라진 틈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내려왔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간절하고 애틋한지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저 여기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그런데 저는 늘 제자리였죠. 이 좁은 방들을 치우면서 남들이 남기고 간 온기만 만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오빠가 털어놓은 그 쓸쓸한 이야기들이 꼭 제 얘기 같아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창밖은 이제 폭설이 아니라 아예 산천을 다 덮어버릴 듯 콰하는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란한 소음도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갈라진 손등을 맞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이 필요 없었지요.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서로의 체온이 당신 참 고생 많았소. 당신 참 외로웠겠군요라는 100마디 말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으니까요. 강릉에 있는 아내는 단 한 번도 제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저를 대했고 제가 밖에서 어떤 비바람을 맞고 오든 그저 무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본 이 여인은 제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을 만지며 진심으로 저를 가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녀의 마디 굵은 손가락을 보며 이 여자가 버텨온 그 모진 세월을 다 안아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 둘을 반겨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강릉에도 이곳 영덕에도 우리가 마음 편히 기댈 언덕은 없었죠. 오직 이 눈보라 몰아치는 밤, 낡은 민박집 201호실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우리만의 섬이었습니다. 수련 씨,
나 평생 길 위에서만 살았는데 오늘처럼 이 길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처음이요. 눈이 영영 그치지 않아서 내가 강릉으로 돌아가지 못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미친 생각까지 드는구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수련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은 힘을 조금 더 꽉 주었습니다. 그 떨림이 제 팔을 타고 심장까지 전달되더군요.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연민하다 못해 이제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구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련 씨가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 아까 마신 숭늉의 구수한 향과 그녀만의 은은한 살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그 향기가 제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어요. 64 인생, 이제 사랑 따위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제 심장이 다시 무섭게 뛰기 시작한 겁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수련 씨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애잔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 속에 담긴 그 깊은 고독을 확인하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온기를 더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 각자의 차가운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 맞잡은 손은 절박하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60이 넘은 나이에 가슴이 뛴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저는 이미 제 심장이 그저 피나 돌리는 기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보라 요란한 방 안에서 제 손을 잡은 수련 씨의 체온이 살을 타고 들어오는데 멈춰있던 제 영혼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하더군요. 수련 씨의 손이 제 어깨를 천천히 쓰다듬어 내려올 때 저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64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제 몸이 낯선 여자의 손길 한 번에 비겁하게 무너지더군요. 저기 수련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볼품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당황해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수십 년 화물차 운전으로 찌든 피로가 납덩이처럼 제 몸을 짓눌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마음이 그 포근함을 거부하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찜질해 드리는 거예요. 오빠 몸이 돌덩이처럼 뭉쳤네요. 얼마나 고단하게 사신 거예요? 희미한 조명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56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고왔습니다. 수수한 듯 하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홀리는 그 깊고 쓸쓸한 눈빛.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게 제 어깨와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호가 아니라는 걸요. 평생 타인처럼 살아온 아내에게선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내 존재를 통째로 위로받는 듯한 기적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폭설 쏟아지는 영덕 외곽의 낡은 민박집.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위험한 온기. 저는 과연 이 손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의 눈보라는 이제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버렸고 낡은 민박집의 삐걱거리는 장판은 우리의 서러운 무게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의무와 습관처럼 나누던 그런 몸짓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그동안 굶주려왔던 영혼들이 서로를 구걸하듯 채워주는 그런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제 거친 손이 그녀의 마디진 살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제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제 등에 손톱 자국을 남겼습니다. 오빠, 나 너무 외로웠어요.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줄 알았어요. 그녀의 울음 섞인 고백이 제 가슴팍을 적셨고 저는 그 눈물을 다 닦아주고 싶어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64 남자와 56 여자.
남들이 보면 흉하다 손가락질할지도 모를 황혼의 사랑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 낡은 방이 천국보다 더 아늑했습니다. 짓물러진 가슴끼리 맞대고 서로의 상처를 혓바닥으로 하차주듯 우리는 밤새도록 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다시는 가슴 뛸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시들어가는 고목인 줄 알았는데 수련 씨라는 단비가 내리니 제 몸에서도 파릇한 싹이 돋아나는 것 같더군요. 눈보라가 창문을 때릴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더 깊이 의지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과 애틋한 숨결은 제가 평생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를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우리는 밤새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몸으로, 마음으로 나누며 울고 웃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이 남긴 상처, 제 아내가 남긴 적막함, 그 모든 덧난 상처들이 이 뜨거운 밤의 불꽃 속에서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 참 얄궂지요. 가장 추운 날, 가장 허름한 곳에서 제 생에 가장 따뜻한 빛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체온 속에 잠겨 있다 보니 어느덧 창밖의 눈보라도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피어오른 불꽃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희뿌연 새벽빛이 창가에 머물 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를 다시는 이 차가운 어둠 속에 혼자 두지 않겠노라고요.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비쳐드는 그 눈부신 햇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젯밤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던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잦아들었고 온 세상은 마치 신부의 면사포를 덮어쓴 것처럼 순백의 침묵 속에 잠겨 있더군요. 좁고 낡은 민박집 방 안으로 스며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옆에서 고이 잠든 수련 씨의 온기 덕분에 제 가슴은 여전히 뜨거운 가마솥 같았습니다. 간밤에 나눈 그 깊은 교감은 단순한 하룻밤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죽어가던 두 영혼이 서로의 체온으로 심폐소생술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자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눈가에 맺힌 눈물 자국이 아침 햇살에 반짝거립니다. 그 가녀린 여자를 이 차가운 민박집에 홀로 두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 몇 번이나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 했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부스스 눈을 뜬 수련 씨가 저를 보더니 서글픈 미소를 짓더군요. 가셔야죠. 이제 꿈에서 깰 시간이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예리한 칼날로 긋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밤이 지나면 제가 다시 강릉의 섬 같은 집으로 돌아가 영영 소식이 없을 뜨내기 손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거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련 씨, 내 말 똑똑히 들으쇼. 이건 하룻밤 꿈이 아니오. 나 강릉 돌아가면 다 정리할 거요. 껍데기만 남은 결혼 생활, 그 지긋지긋한 적막함. 이제 다 끝낼 거란 말이오. 자식들도 다 컸고 나도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사람답게 온기를 나누며 살고 싶소. 제 갑작스러운 선언에 수련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그냥 하신 말씀 아니셨어요? 저 같은 여자 때문에 인생을 다 뒤엎으시게요? 수련 씨가 어떤 여잔데 그런 소리를 하오. 나한테 다시 숨을 쉬게 해준 사람인데 딱 보름만 기다리쇼. 보름 뒤에 내 트럭 몰고 다시 이리로 오겠소. 그때 내 차 조수석에 수련 씨 짐 싣고 우리 같이 떠납시다. 어디든 좋소. 우리 둘이 손잡고 밥해 먹고 살 수 있는 곳이면 그게 낙원 아니겠소? 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와 번호가 적힌 평생 트럭 핸들만 잡으며
살아온 제 유일한 신분증이었죠. 이거 꼭 쥐고 있으쇼. 내가 보름 뒤에 안 오면 경찰에 신고라도 하란 말이오. 내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당신이랑 태우겠다고 맹세하오. 수련 씨는 그 명함을 가슴에 꼭 품고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그 눈물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겠다고. 64년 평생 남의 시선에 가족이라는 굴레에 묶여 살아왔지만 남은 생만큼은 오로지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를 위해 쓰겠노라고 말입니다. 민박집 문을 나서는데 발목이 약간 욱신거렸지만 마음만큼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차 문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고 시동을 꺼니 털털거리는 엔진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힘차게 들리더군요. 백미러로 보이는 민박집 입구에는 수련 씨가 얇은 가디건 차림으로 나와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쇼, 수련 씨. 내 금방 돌아오리다. 저는 영덕의 하얀 설원을 뚫고 강릉으로 향하는 국도로 차를 올렸습니다. 차 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분 내음과 구수한 숭늉 향기가 감돌고 있었죠. 하지만 강릉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어젯밤의 로맨틱한 눈보라와는 차원이 다른 냉혹한 폭풍우일 테니까요. 아내와의 결판, 자식들에게 전해야 할 청천벽력 같은 소리, 그리고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중압감. 강릉 시내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하자 핸들을 잡은 제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으로 비겁합디다. 영덕의 그 낡은 민박집 문을 나설 때만 해도 제 가슴 속에는 세상을 다 뒤엎을 만한 용기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수련 씨의 그 애절한 눈망울을 뒤로하고 강릉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머릿속으로 아내에게 던질 첫마디를 수천 번도 더 연습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나 이제 내 인생 찾으러 가겠소 같은 말들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요, 막상 강릉 시내의 익숙한 풍경이 보이고 제가 20년 넘게 살아온 그 낡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니 그 뜨거웠던 결심이 찬물 끼얹은 듯이 식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코끝을 찌르는 건 수련 씨의 포근한 분 내음이 아니라 삭막한 사람 사는 냄새 가리고 곰팡이 핀 정막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내가 등을 돌린 채 앉아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더군요. 제가 하룻밤을 밖에서 자고 눈보라를 뚫고 죽을 고비를 넘겨 돌아왔는데도 아내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왔어요? 눈 때문에 길 막혔다더니 고생했네. 밥은 싱크대에 있으니까 알아서 차려 먹어요. 그 무심한 목소리.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목소리가 어찌 저리도 남보다 차가울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입안에 맴돌던 우리 헤어집시다라는 말은 목구멍 뒤로 꿀꺽 넘어가 버렸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도 모른 채 저는 멍하니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 같은 그 기분, 여러분은 아십니까? 방으로 들어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명절에나 겨우 얼굴 비추고 전화하면 아빠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라고 끊어버리는 자식들 면전에 대고 나 사실 영덕에서 만난 여자랑 새 출발하련다라고 말할 용기가 도무지 나질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평생 짊어지고 온 가장이라는 그 무거운 굴레가 다시 제 발목을 낚아채는 것 같더군요. 낡은 트럭 한 대 끌고 고속도로 위에서 잠을 자며 번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냈는데 이제 와서 내 행복 찾겠다고
이 가정을 깨버리면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아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어색하게 웃고 있고 아내는 무표정하고 자식들은 제 갈 길 바빠 보입니다. 이 박제된 행복의 틀을 부수고 나가는 게 왜 이리도 무서운 걸까요? 영덕에서의 그 뜨거웠던 하룻밤은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해졌습니다. 수련 씨의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을 어루만지며 했던 그 뜨거운 약속이 이제는 제 목을 죄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꿈을 꾼 거지. 그래, 그건 눈보라가 만든 환상이었을 거야. 저는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발목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수련 씨가 정성껏 감아준 붕대는 어느덧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그 붕대를 풀기가 무서웠습니다. 이걸 풀면 그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비겁하게도 그 붕대를 풀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지긋지긋하고 익숙한 정막 속으로 제 몸을 숨겼습니다. 수련 씨에게 준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지금쯤 보름 뒤를 손꼽아 기다리며 그 낡은 민박집 마당을 쓸고 있겠지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 한구석이 미어 터질 것 같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아내의 마른 기침 소리가 저를 현실이라는 감옥에 다시 가두어 버렸습니다. 약속한 보름 중에서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트럭 운전대를 다시 잡았지만 예전처럼 힘이 나질 않았습니다. 신호 대기에 걸릴 때마다 저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미안하오, 수련 씨. 내가 이토록 못난 놈이었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제 의지는 현실이라는 벽 앞에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제 심장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합디다. 눈보라 치던 그 낡은 방에서는 당장이라도 세상을 등지고 그녀에게 달려갈 것처럼 굴더니 막상 따뜻한 내 집 거실에 앉아 TV 소리를 듣고 있으니 그 모든 게 한낮 밤안개처럼 흐릿해지더군요. 아니, 어쩌면 흐릿해진 게 아니라 무서워진 거겠죠. 64년 동안 쌓아 올린 이 지루하고도 평온한 지옥을 내 손으로 부수는 게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더 두려웠던 겁니다. 강릉으로 돌아온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운전석 옆자리에 던져둔 제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더군요. 액정에는 제가 저장해두지 않은 번호 하지만 한눈에 봐도 경북 지역 번호인 그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영덕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수련 씨였습니다. 보름이 다 되어가도록 제게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 그녀가 그 마디 굵은 손으로 떨며 공중전화를 붙잡았거나 민박집 전화를 빌려 걸었을 그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진동 소리가 꼭 저를 잡아 가두려는 쇠사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전화 오는데 왜 안 받아?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무심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휴대폰을 엎어버렸습니다. 저는 비겁하게도 통화 거절 버튼조차 누르지 못한 채 그저 진동이 멈출 때까지 숨을 죽이고 바라만 봤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고 다시 어둠이 찾아오는데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나더군요. 이혼. 그 두 글자가 제 인생에서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아내와 말 한마디 안 섞고 남처럼 산 지 10년이라지만 막상 도장을 찍고 짐을 싸서 나간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자식들 눈치는 또 어떻고요?
아버지가 노년에 노망이 났나 보다 할 그 소리가 무서워 저는 스스로를 제 발바닥 밑에 진흙보다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전화는 몇 번 더 왔습니다. 보름이 되는 날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정기적으로 진동이 울리더군요. 저는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채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수련 씨. 내가 이토록 못난 놈이요. 내가 당신한테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 되어버렸소. 결국 저는 약속한 보름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수련 씨에게 줬던 그 명함은 이제 그녀에게 희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짓말쟁이의 증거가 되었겠지요. 그녀가 민박집 마당 끝에 서서 먼 산을 보며 제 트럭 소리를 기다렸을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사지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그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비겁한 침묵. 그것이 제가 선택한 도피처였습니다. 저는 다시 익숙한 강릉의 정막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가 밖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았고 저는 다시 섬처럼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마치 영덕에서의 그 뜨거웠던 하룻밤이 제가 꾸었던 고약한 꿈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요, 여러분. 침묵한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군요. 트럭 조수석에 밴 그녀의 향기는 지워지지 않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려 할 때마다 쑤셔오는 발목은 끊임없이 그날 밤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말수가 적어졌고 제 눈빛은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몸은 강릉에 있지만 제 영혼의 절반은 영덕의 그 낡은 민박집 방구석에 버려두고 온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수련 씨가 제 번호를 지웠을 거라고 저 같은 노인을 잊고 다시 그 억척스러운 삶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믿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제 비겁함을 정당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든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차에 올라타려는데 낯익은 우편물 하나가 제 트럭 와이퍼에 꽂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 집 주소로 온 게 아니라 제 트럭 번호를 수소문해서 보낸 것 같은 낡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 들여 쓴 글씨로 김진호 기사님 앞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봉투를 집어드는 제 손이 눈보라 치던 그날 밤보다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놈은 꼭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찾아오더군요. 비겁한 침묵 뒤로 숨어버린 지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결국 제 자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수련 씨의 그 서글픈 눈망울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있어야죠. 아이고, 진호야. 내가 그러고도 남자냐?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거울 속에 제 자신에게 침을 뱉고는 저는 무작정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일주일치 장거리 배차가 잡혔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아내는 이번에도 조심히 다녀오시라는 말 한마디 없이 건조하게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그 무심한 뒷모습을 보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 이 적막한 감옥에서 나가는 게 맞다. 이제라도 수련 씨 손을 잡고 어디론가 도망치자. 그런 결연한 마음으로 페달을 밟았습니다. 영덕으로 향하는 길은 지난번 폭설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길가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봄 기운이 완연한데 제 마음은 여전히 그날 밤의 차가운 눈보라 속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죠. 수련 씨가 나를 보고 뺨을 때리면 어쩌나. 아니, 화도 안 내고 그저 울기만 하면 어쩌나.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도착한 국도변. 드디어 저 멀리 낡은 동에
민박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여러분.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자 불이 꺼져 있던 그 낡은 간판은 이제 아예 한쪽 줄이 끊어져 위태롭게 대롱거리고 있었고, 민박집 마당에는 사람 온기 하나 없이 마른 낙엽만 뒹굴고 있더군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자마자 201호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수련 씨, 수련 씨,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텅 빈 복도의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손잡이 위에는 뽀얗게 먼지만 내려앉아 있었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래층 카운터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예의 그 무심한 표정의 주인 남자가 아니라 웬 구분 등의 노인네 한 분이 툇마루에 앉아 담배를 태우고 계시더군요. 어르신, 여기 일하던 수련 씨, 수련이라는 여자분 어디 갔습니까? 제 다급한 물음에 노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저를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무겁고 날카롭던지 제가 지은 죄를 다 알고 있는 것만 같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련이 그 여자라면 이미 보름도 더 전에 떠났소. 떠나다니요? 어디로요? 아무 말도 안 남겼습니까? 노인은 혀를 찢찢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같이 마당 끝에 서서 강릉 쪽 길만 쳐다보더니만 눈이 다 녹고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하더군. 자기 같은 여자한테 봄은 사치라나 뭐라나. 낡은 보따리 하나 달랑 메고는 새벽차 타고 떠났소.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말라 하더군. 아, 그러고 보니 그 여자가 떠나기 전에 저기 기둥 뒤에 뭘 하나 끼워두고 갔는데, 노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제 명함이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수련 씨 손바닥에 꼭 쥐어주었던 제 인생을 걸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건넸던 그 꼬깃꼬깃한 명함 말입니다. 명함 뒷면에는 그녀의 정갈한 글씨로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다림도 제 업보인가 봅니다. 부디 그곳에서 평안하세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짐승 같은 신음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 비겁한 침묵을 견디며 보름을 넘기고 한 달을 넘겨 저를 기다렸던 겁니다. 저는 제 비겁함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짓밟아 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그녀가 숭늉을 끓일 때 썼을 법한 낡은 가마솥이 식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마솥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한데 제 통곡 소리만 영덕의 바닷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녀를 찾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세상이라는 망망대해로, 이름 없는 식당 주방으로, 그 고달픈 고립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텅 빈 201호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눅눅한 냄새가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수련 씨, 내가 죽을 놈이요. 내가 정말 죽을 놈이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봐도 주인 없는 방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터덜터덜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수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대시보드 위에는 그녀가 챙겨주려 했던 낡은 손수건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얼굴에 묻고 그녀의 잔향을 찾아 헤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자던 그 뜨거운 약속은 이제 제만 남은 채 제 가슴 속에 문신처럼 박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뭔 줄 아십니까? 트럭 적재함에 가득 실린 수십 톤의 화물일까요? 아니면
평생을 짊어지고 온 가장이라는 책임감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건 바로 그때 그랬어야 했다는 뒤늦은 회한의 무게입니다. 수련 씨가 떠난 텅 빈 민박집을 확인하고 강릉으로 돌아온 뒤부터 제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의 지옥이 말 한마디 없는 적막의 지옥이었다면 이제는 제 심장을 날카로운 갈고리로 긁어대는 죄책감의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여전히 트럭 핸들을 잡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 트럭의 행선지가 영덕 근처로 잡힐 때면 저는 운전석에 앉아 있기도 힘들 만큼 사지가 떨려옵니다. 아이고 진호야. 내가 무슨 염치로 그쪽 길을 가느냐. 입술을 깨물며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영덕 톨게이트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하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핸들을 꺾어 그 낡은 동에 민박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혹시나 그새 그녀가 돌아오지는 않았을까? 혹시나 그 근처 식당 어디선가 붉어진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미련이 저를 붙잡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국 영덕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톨게이트 입구까지만 갔다가 그 파란 유도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비겁하게 다시 직진 차선으로 차를 돌려버립니다. 그곳은 이제 제게 약속의 장소가 아니라 제 비겁함이 낱낱이 기록된 심판대 같은 곳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영덕 근처의 국도변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곤 합니다. 저 바닷바람이 그녀가 있는 곳까지 닿는다면 제 이 못난 사죄의 마음도 전해질까 싶어서요. 수련 씨, 보고 있소?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이요. 당신 손을 잡을 용기도 없으면서 당신 인생을 다 흔들어 놓고 정작 내 인생의 안락함 뒤로 숨어버린 그런 비겁한 놈이란 말이요. 휴게소 식당에서 숭늉이라도 나오는 날엔 밥숟갈을 들지도 못하고 목이 메어옵니다. 구수한 향기만 맡아도 그날 밤 낡은 방 안의 온기와 그녀의 단아한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거든요. 그때 그녀가 내민 건 그냥 숭늉 한 사발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제 인생에 내밀어준 마지막 구원줄이었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강릉집으로 돌아가면 아내의 무심함은 여전합니다. 아니, 이제는 그 무심함이 오히려 제게는 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 너 같은 비겁한 놈은 평생 이 적막 속에서 말라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세상이 저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와도 저는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제 속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렸는데 겉으로만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게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밤 저는 제 거친 손등을 들여다봅니다. 수련 씨의 눈물이 떨어졌던 그 손등, 그녀가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주었던 그 굳은 살들. 이제 그 위에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힌 것 같습니다. 약속을 저버린 자라는 낙인 말입니다.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점점 더 영덕 주변을 배회하는 망령처럼 변해갔습니다. 목적지는 부산이고 포항인데도 굳이 영덕 쪽 국도로 우회해서 그 민박집 근처를 스치듯 지나갑니다. 차마 들러볼 용기는 없으면서도 그녀의 그림자라도 밟아보고 싶은 이 미련한 마음을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수련 씨의 짓무른 손이 걱정되고 해가 뜨면 해가 떠서 그녀의 고달픈 하루가 눈에 밟힙니다. 제 트럭 엔진 소리가 꼭 그녀의 흐느낌처럼 들리는 밤이면 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핸들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꺼이꺼이 웁니다. 이 길은 끝이 없는데 제 마음이 머물 곳은 이제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회한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며 제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제 자신만을 생각했던 그 비겁함이 이제는 제 남은 생을 온통 어둠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영덕의 외곽을, 그녀의 기억 주변을 오늘도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제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월이라는 놈이 참 무심하기도 하지요. 영덕 그 길목에서 비겁하게 발길을 돌린 지도 벌써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거울을 보면 거기엔 이제 기운 넘치던 트럭 기사는 없고,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눈은 안개 낀 것처럼 침침해진 늙은이 하나가 서 있습니다. 평생 핸들을 잡느라 마디마디가 뒤틀린 손가락은 비가 오려 하면 어김없이 욱신거리고, 그날 문턱에 걸려 삐끗했던 발목은 이제 제 걸음걸이를 절뚝이게 만드네요. 몸이 약해지니 마음은 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이제는 큰 화물차를 몰 힘도 없어 동네 소일거리나 하며 지내는데, 제 하루 중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저녁 무렵 아내가 차려놓은 그 적막한 밥상 앞에 앉는 시간입니다. 식기 전에 얼른 드쇼. 국 데워놨으니까. 아내는 여전히 무뚝뚝합니다. 제가 밖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가슴속에 어떤 응어리를 품고 사는지 묻는 법이 없어요. 식탁 위에 놓인 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한 그릇과 마른 반찬 몇 가지뿐입니다. 김치 씹는 소리만 서글프게 울리는 그 좁은 주방에서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도 자꾸만 손이 멈춥니다. 이 차가운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제 뇌리는 번개를 맞은 것처럼 그날 밤 영덕의 그 낡은 방으로 되돌아가거든요. 그때 수련 씨가 건네주었던 그 투박한 사발, 그 속에 담겨있던 숭늉한 사발의 온기 말이요. 그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60년 넘게 찬 바람만 맞으며 살아온 제 고단한 인생을 통째로 안아주던 위로였고, 당신 참 수고했다고 말해주던 유일한 온정이었죠. 지금 제 앞에 아내는 정성을 다해 밥을 차렸을지 모르지만 거기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수십 년 살아온 관성으로 차려진 의무적인 식사일 뿐이죠. 저는 밥알을 씹으며 자꾸만 목이 맵니다. 수련 씨가 가마솥에서 갓 긁어내어 정성껏 끓여준 그 구수하고 뜨겁던 물 한 모금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그리워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몰래 마른 세수를 하곤 합니다. 그때 내가 미친 척하고 그 손을 잡았더라면 지금 내 앞에는 누가 앉아 있었을까? 이런 부질없는 가정이 제 늙은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침침한 눈을 비비며 창밖을 보면 영덕의 그 거센 눈보라가 지금도 제 가슴 속에는 그치지 않고 몰아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마누라가 차려주는 밥 먹는 게 어디냐고 말들 하지만 영혼이 굶주린 채로 먹는 밥이 얼마나 모래알 같은지 그들은 모를 겁니다. 저는 가끔 아내 몰래 주방 가스불에 물을 올리고 혼자 누룽지를 끓여봅니다. 수련 씨가 했던 것처럼 정성을 다해 저어보지만 도저히 그 맛이 안 납니다. 그건 아마 그 숭늉에 담겼던 수련 씨의 그 애잔한 눈빛과 세상 끝에서 나를 발견해준 그 여인의 진심이 빠졌기 때문이겠지요. 아직도 안 먹고 뭐해요? 밥 다 식겠네. 아내의 핀잔에 저는 억지로 국물을 들이켭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국물이 쓰디쓰기만 합니다. 퇴색되어 버린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 남은 건 결국 지키지 못한 약속과 그날 밤에 따뜻했던 숭늉한 사발에 대한 미련뿐이네요.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그리워하는 건 단순히 그 음식이 아니라 나를 한 사람의 남자로, 가여운 영혼으로 바라봐 주었던 그 짧았던 찰나의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심장이 예전처럼 거세게 뛰지는 않지만 수련 씨를 향한 죄책감과 그리움만은 더 선명해져 갑니다.
이제 제 남은 생에 다시는 그런 온기를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저는 이 식어가는 밥상머리에서 홀로 흐느낍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날들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집 근처 작은 시장통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 노점상 사이로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뒷모습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갈하게 묶어 올린 머리 모양,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서글픔이 배어 있는 그 익숙한 어깨 곡선.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정도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 황혼에 접어들었나 봅니다. 시장통에서 본 그 뒷모습이 정말 수련 씨였는지 아니면 평생 죄를 짓고 산 제 눈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굽은 허리와 침침한 눈을 이끌고 저는 다시 영덕의 그 바다를 찾았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영덕의 밤바다는 여전히 검고 깊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그때 그날 밤의 눈보라 소리처럼 거칠게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더군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트럭을 몰지 못합니다. 낡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백사장에 주저앉아 그 끝도 없는 수평선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수련 씨, 나 여기 왔소. 너무 늦었지. 너무 늦어서 미안하오. 바닷바람에 섞인 짠 내음이 제 마른 입술에 닿습니다. 이제야 고백하건대 제가 수련 씨를 데리러 오지 못한 건 아내 때문도 자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그 알량한 비겁함 때문이었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보다 익숙한 불행 속에 안주하는 게 더 편했던 제 못난 마음 말이요. 지키지 못한 약속은 가슴속에 깊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지요. 그 흉터가 아픈데 또 한편으로는 그 흉터 덕분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평생을 기계처럼 길 위만 달리던 제 무미건조한 삶에 수련 씨와의 그 짧았던 하룻밤은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타올랐던 사람다운 불꽃이었으니까요. 밤바다 너머로 보이는 저 멀리 오징어 배들의 불빛이 꼭 그녀의 민박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던 그 희미한 불빛처럼 보입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이제는 다 닳아버린 그날의 명함 한 장을 꺼내봅니다. 뒷면에 적힌 부디 그곳에서 평안하세요라는 그녀의 마지막 글귀가 이제는 제 삶을 용서해 주겠다는 따뜻한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수련 씨, 당신도 어디선가 이 바다를 보고 있을까요? 당신이 끓여준 그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사실은 제 평생을 버티게 해준 가장 큰 양식이었소. 비록 우리는 다시 만나 손을 잡고 낙원으로 떠나지는 못했지만 제 가슴속 한구석에는 영원히 그날 밤의 눈보라와 당신의 온기가 살아 숨쉴 것이요. 제 인생의 페이지도 이제 거의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세상 끝에서 길을 잃었던 두 영혼이 잠시나마 서로의 체온을 나눴던 그 기억만으로도 이 초라한 노년은 충분히 빛나고 있으니까요. 검은 파도가 제 발밑까지 밀려왔다 돌아갑니다. 저는 그 파도에 제 오랜 죄책감과 그리움을 실어보냅니다. 영덕의 밤바다는 아무런 대답이 없지만 수평선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그녀의 손길처럼 제 거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64 진호 씨와 56 수련 씨의 못다한 사랑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도 지키지 못한 약속 하나, 차마 용기 내지 못했던 순간 하나쯤은 품고 살지 않나 싶습니다. 진호 씨의 서글픈 회한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가 작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갈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따뜻했던 순간이나 진호 씨에게 전하고 싶은 위로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소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다음번엔 더 절절하고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 따뜻한 숭늉 한 사발처럼 포근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